북한 최전방 초소에서 18년 동안 망원경으로 남한을 감시하던 한 여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망원경 너머로 반짝이는 불빛들을 보면서 적들의 사치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왜 굶주린다는 남한 사람들의 집은 저렇게 환할까? 과연 그녀는 망원경 너머 그 불빛의 정체를 알게 되었을까요?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1978년생으로 21살이 되던 해 인민군 여군으로 입대했습니다. 아버지가 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에 돌아가시고 저는 어머니와 남동생을 먹여 살려야 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군대 가면 배급이라도 나온다고들 했습니다. 제가 배치받은 곳은 강원도 금강군 남측과 마주보는 최전방 초소였습니다. 낮에는 2시간씩 교대로 망원경 앞에 앉았습니다. 남측을 관찰하고 보고서를 쓰는 게 임무였어요. 몇 시 몇 분, 남조선 군용 차량 몇 대 이동, 민간인 차량 통행량 이런 식으로 기록했죠. 처음에는 그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밤이 되면 남측 마을의 불빛이 반짝반짝 켜졌습니다. 어머니는 늘 수진아, 너는 나라 지키느라 고생이 많구나 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이 너무 거칠고 차가웠던 게 아직도 생생해요. 당시 저는 이게 우리 인민의 숙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국주의자들과 싸우려면 이 정도 고생은 당연하다고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전쟁 때 고생하셨다고 들었으니까 저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근무한 지 3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2001년 가을이었어요. 그날따라 망원경 속 남측 풍경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남측 마을에 하나둘씩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매일 보던 풍경이었는데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공기가 맑아서 그랬는지 평소보다 더 또렷하게 보였거든요. 큰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파트였던 거죠. 그 건물마다 작은 네모난 창문들이 수십 개씩 있었어요. 그런데 그 창문마다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도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막사는 깜깜했어요. 전기가 하루에 2~3시간밖에 안 들어왔으니까요. 촛불 켜놓고 앉아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남조선은 밤에도 저렇게 밝을까? 우리는 왜 이렇게 어둡지? 이건 위험한 생각이었어요. 당을 의심하는 거니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본 거야.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일단 의문이 생기자 모든 게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춥고 배고픈가? 우리가 진짜 잘 사는 나라라면 왜 군인들조차 제대로 먹지 못하는가? 왜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는가? 동료들 중에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고발해야 하는 게 군대니까요. 친구도 믿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밤마다 망원경 너머 남측의 불빛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균열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2010년 겨울, 제가 군 복무 7년 차였을 때였습니다. 고향에서 급히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휴가를 얻어 급히 집에 갔는데 어머니는 뼈만 앙상하게 남으셨더군요. 엄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동생이 말했어요. 누나, 엄마가 한 달 넘게 제대로 못 드셨어. 배급이 끊긴 지 오래야 배급이 끊겼다고요? 우리나라 옛날에도 어려울 때 배급제 했잖아요.
그런데 북한은 그 배급마저 끊긴 겁니다. 그럼 뭘 먹고 살아요? 제가 물으니 동생이 말했어요. 장마당에서 옥수수라도 사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한테 무슨 돈이 있나? 장마당이라고 우리로 치면 재래시장 같은 곳인데요. 원래 북한에서는 불법이었어요. 하지만 배급이 끊기니까 사람들이 살려고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고 팔기 시작한 겁니다. 약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인민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도 약이 없다고 했어요. 병원인데 어떻게 약이 없어요? 제가 소리쳤더니 의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동무, 요즘 누가 공짜로 약을 주나? 중국 돈이나 미제 달러 있으면 장마당에서 구할 수 있을 거야. 병원마저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였어요. 장마당에 갔습니다. 중국에서 밀수로 들어온 약도 팔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한 달 받는 월급으로는 약 한 알도 살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몇백만 원이나 되는 거였습니다. 그때 옆 좌판에서 이상한 걸 봤습니다. 작은 USB를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제가 물으니 아주머니가 눈치를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 드라마 들어있어. 남조선 드라마도 있고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보기만 해도 총살감이에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어요. 남조선이 정말 우리보다 못 사나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제가 모아둔 돈을 털어서 그 USB를 샀습니다. 밤에 동생네 컴퓨터로 몰래 봤죠. 전기가 들어오는 2시간 동안 후다닥 봐야 했어요. 화면에 비친 세상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깨끗한 거리, 음식이 가득한 식탁, 환한 집들, 자유롭게 웃고 떠드는 사람들. 이게 진짜야? 이게 남조선이라고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드라마 속 평범한 집이 우리 간부들 집보다 좋아 보였어요.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하고 수돗물을 틀면 물이 콸콸 나오고 불 켜면 환하게 밝았습니다. 우리는 물도 길어다 먹고 전기도 하루 몇 시간밖에 안 들어오는데 말이죠. 더 놀라운 건 그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사는 모습이라는 거였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냥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들이 저렇게 산다는 거죠. 그날 밤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수진아, 엄마는 이제 얼마 못 산다. 너라도 제대로 살아야 한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제가 약 구해올게요. 제가 울먹이자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여기서는 안 돼, 이 나라에서는. 너라도 살 곳 찾아야 한다. 어머니도 아셨던 겁니다. 이 땅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걸. 우리 부모님 세대는 6.25 전쟁 겪으시고도 이 땅에서 살아오셨는데 그 어머니가 살 곳 찾아야 한다고 하신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탈북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잡히면 죽는 건데 어떻게 감히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2011년 봄이었습니다. 제 동료가 타령하다 잡혔어요. 김양이 동무였습니다. 저랑 나이도 같고 같은 함경도 출신이었죠. 공개처 형장에 끌려갔습니다. 우리 부대 전원이 참석해야 했어요.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대는 이런 걸 상상도 못하시겠지만 북한에서는 공개 처형이 일상이었습니다. 향이가 기둥에 묶여 있었어요. 얼굴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정치모의부 사람이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반역자를 보라. 조국을 배신한 놈의 최후를 똑똑히 봐라.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향이의 몸이 축 늘어졌어요. 저는 눈을 감을 수도 없었습니다.
옆 사람이 눈치를 보니까요. 눈물을 흘리는 것도 조심해야 했어요. 저 죽은 놈과 친하냐고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향이의 얼굴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내가 만약 탈북하다 잡히면 저렇게 되는구나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어요. 이대로 여기 남아있으면 어머니처럼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는 거잖아. 아니면 향이처럼 탈출하다 총 맞아 죽거나 어차피 죽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해 가을, 제가 전역할 때가 되었습니다. 21살에 입대해서 39살까지 18년을 군에서 보냈어요. 중사 계급장을 달고 있었지만 제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역금이라고 준 돈이 있었는데 그걸로 장마당에서 쌀 몇 킬로그램밖에 못 샀어요. 18년 청춘을 바쳤는데 받은 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고향에 돌아와 어머니를 뵀습니다. 더 야위셨어요.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동생이 어머니를 모셨는데 동생도 먹고 살기 힘들었던 거죠. 엄마, 제가 이제 전역했으니 일자리 구해서 엄마 약값 벌게요. 제가 말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수진아, 엄마 걱정하지 말고. 너라도 살아. 어머니는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셨던 것 같아요. 자식이 위험한 길로 가는 걸 아시면서도 그게 살 길이라는 걸 아셨던 겁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을 데리고 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셋이 함께 움직이면 금방 들킬 겁니다. 저 혼자라도 나가서 나중에 어떻게든 모시고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장마당에서 브로커를 수소문했습니다. 입소문으로 조심조심 알아봤죠. 한 중년 남자가 저를 만나줬어요. 눈빛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두만강 건너는 데 돈이 이만큼 필요하고 중국에서 한국까지 가려면 또 이만큼이 필요하다. 천문학적인 돈이었어요. 제가 평생 모아도 못 모을 돈이었습니다. 결국 집을 팔기로 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그 낡은 집 추억이 가득한 그 집을 헐값에 팔렸지만 그게 제 미천의 전부였어요. 출발 전날 밤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저 며칠만 다녀올게요. 중국 국경 쪽에 일자리가 있대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어머니가 막으실 테니까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어디 가든 엄마는 괜찮다. 너만 잘 살아라. 통일이 되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다. 어머니는 다 아셨던 겁니다. 이게 마지막 작별인걸. 그날 밤 어머니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어요. 40살 다 된 딸이 어머니 품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2012년 10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두만강 앞에 서 있었어요. 가을이었지만 강물은 차디찼습니다. 브로커가 귓속말로 말했어요. 저기 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세요. 초병 교대 시간이 10분밖에 안 됩니다. 그 안에 건너야 해요. 늦으면 총 맞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군인이었어요. 18년 동안 조국을 지킨다고 총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최전방에서 남조선을 감시하던 사람이 지금 그 조국을 등지고 강을 건너려 하고 있었어요. 나는 배신자가 되는 건가? 향이처럼 총 맞아 죽어야 하는 걸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목숨 걸고 지킨 이 땅을 제가 버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뒤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어요. 너라도 살아라.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지금이요. 뛰세요. 브로커의 외침에 저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세상에, 물이 얼마나 차갑던지.
10월이면 벌써 얼음장 같아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헤엄쳐 나가는데 물살이 거셌어요. 강물에 휩쓸려 자꾸 옆으로 떠내려갔습니다. 군대에서 제대로 못 먹어서 힘이 없었거든요. 40살 나이에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고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어머니도 못 모시고, 자유도 못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저쪽 강변에서 불빛이 번쩍였어요. 경비대다. 순찰 초병이 손전등을 비추는 거였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물속에 머리를 박았어요. 제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습니다. 쿵쾅쿵쾅. 10초, 20초. 숨이 막혔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어 물 밖으로 고개를 내밀었는데 불빛은 다른 곳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팔다리가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조금만 더 스스로를 다그쳤죠.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덜덜 떨렸어요.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안도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 잠긴 그 땅 어머니가 계신 그 땅 동생이 살고 있는 그 땅 엄마, 미안해요. 딸이 불효했어요? 동생아, 미안해. 누나 혼자 살려고 도망쳤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군인이었어요. 조국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사람이 이제 탈북자, 배신자가 된 겁니다. 죄책감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브로커가 저를 일으켰습니다. 빨리 가요. 여기서 잡히면 북송됩니다. 중국 공안도 무섭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으로 뛰었어요. 1시간을 걸었습니다. 젖은 옷이 얼어붙어 걸음마다 고통스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잡히면 죽는 겁니다. 조선족 마을 작은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니 조선족 아주머니가 열어줬어요. 어서 들어와. 옷부터 갈아입어. 따뜻한 방에 들어가. 우리말을 하시는 그 아주머니 목소리에 울컥했습니다.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을 만났다는 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어요. 따뜻한 방에 들어가자 비로소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긴 여정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 집 다락방에 숨어 지내면서 낮에는 숨죽이고 밤에만 조심조심 움직였어요. 요즘 공안들이 단속이 심하다네. 탈북자 붙잡히면 바로 북한으로 보낸다. 그럼 넌 총살이야.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선교사님의 따뜻한 미소에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군인이었어요. 나라를 배신한 사람이에요. 제가 울먹이자 목사님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자매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살려고 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자매님뿐 아니라 많은 탈북자들이 이 길을 갑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기도를 해봤습니다. 북한에서는 종교가 금지되어 있어서 기도가 뭔지도 몰랐어요. 하지만 목사님 따라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 세상 어딘가에 저를 돌봐주시는 분이 계시다니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만 숭배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따로 계신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중국에서 1년 반을 숨어 살았습니다. 그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았고 목사님이 한국까지 가는 길을 알아봐 주셨어요.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가세요. 거기서 한국 대사관으로 가면 됩니다. 중간중간 도와주는 분들이 있으니 걱정 마세요.
지도를 보여주시길래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먼 고지였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먼 곳을 어떻게 가요?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고. 자매님은 용기만 내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겁니다. 출발하기 전날 아주머니가 밥을 해주셨어요. 한국 가면 이것저것 많이 먹을 수 있을 거야. 그곳은 음식이 넘쳐난데. 냉장고에 음식이 가득하다던데 밥을 먹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땅에서 저를 숨겨주고 돌봐준 분들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요? 아주머니, 제가 한국 가면 꼭 은혜 갚을게요. 됐어. 너나 잘 살아. 그게 은혜 갚는 거야. 중국을 떠나 라오스로 가는 길은 악몽 같았습니다. 트럭 짐칸에 숨어서 이틀을 갔어요. 여러 명이 함께였는데 다들 탈북자들이었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화장실도 못 갔어요. 짐 사이에 꼭꼭 숨어서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더운 날씨에 짐칸 안은 찜통 같았어요. 참으세요. 조금만 더 참으면 라오스 국경이에요. 브로커가 말했지만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40살 넘은 나이에 이런 고생을 하다니. 라오스에 도착해서는 정글을 걸어야 했습니다. 뱀 조심하세요. 물리면 죽습니다. 호랑이도 나온답니다. 가이드가 말했어요. 한밤중에 정글을 걷는데 온갖 벌레와 짐승 소리가 들렸습니다. 군인 출신인 저도 무서웠어요. 최전방 초소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거기는 적어도 총이 있었는데 여기는 맨몸이잖아요. 사흘을 걸었습니다. 발바닥이 다 터졌어요. 물도 제대로 못 마셨습니다. 함께 가던 한 아주머니가 쓰러졌어요. 일어나세요. 여기서 쓰러지면 안 돼요. 우리가 부축해서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 가는구나. 자유라는 게 이렇게 먼 거였구나. 한 걸음 한 걸음이 고통이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태국 국경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태국 경찰에게 자수했습니다. 이게 정해진 수순이래요. 태국에서는 탈북자를 북한으로 보내지 않고 한국으로 보내준다고 했거든요.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갔습니다. 몇 줄을 거기서 기다렸어요. 차라리 감옥이 낫더라고요. 적어도 잡힐 걱정은 없으니까.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 오면 거기로 보내줄 거야. 함께 있던 탈북자 언니가 말했습니다. 모두들 그날만을 기다렸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사람이 왔을 때 저는 그만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 사람을 처음 본 거였어요. 대사관으로 가는 차 안에서 창밖을 봤어요. 태국이라는 나라도 신기했습니다. 거리에 차가 많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고 가게마다 물건이 넘쳤어요. 세상에는 이런 곳도 있구나. 북한만 저렇게 어둡고 가난한 거구나. 비교가 되더라고요. 대사관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나요?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군대는 언제 갔나요? 왜 탈북했나요? 너무 많은 질문이었지만 성실하게 대답했어요. 거짓말하면 한국 못 간다고 했거든요. 2013년 3월 인천공항에 내렸습니다. 제 발이 한국 땅을 밟았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도착했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여기는 대한민국입니다. 담당자분이 말했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 여기가 한국이라고요? 제가 정말 자유를 얻은 거라고요?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많나 싶었어요. 모두들 깨끗한 옷을 입고 스마트폰을 보며 걸어다녔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아파트들. 제가 최전방 초소에서 18년 동안 망원경으로 보던 바로 그 건물들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망원경으로는 그냥 작은 불빛들로 보였는데 실제로는 10층, 20층이 넘는 거대한 건물들이었어요. 그게 수십 채나 되었습니다. 저 집들이 다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네. 한 건물에 수백 가구가 살아요. 저기 보이는 단지만 해도 1000가구가 넘을 거예요. 1000가구라고요? 한 건물에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건물마다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망원경으로 봤던 바로 그 불빛들. 창문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불이 켜졌어요. 저 집들 전부 전기가 들어오나요? 당연하죠. 24시간 전기 들어와요. 한국은 전기 끊기는 일이 없어요.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18년 동안 제가 망원경으로 감시하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어요. 적이라고 배웠던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거였습니다. 저는 18년 동안 거짓말 속에서 산 거예요? 제 청춘을 다 바쳐서 지킨 게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흐느끼자 담당자분이 조용히 제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이제 진실을 아셨잖아요. 이제는 자유예요. 여기서는 아무도 감시하지 않아요.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어요. 컴퓨터 쓰는 법, 은행 이용하는 법, 지하철 타는 법, 모든 게 신기했습니다. 처음 마트에 갔을 때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음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쌀, 고기, 과일, 채소.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걸 매일 먹는구나.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먹을까 말까 한 음식들이 여기는 넘쳐났어요. 사과 한 알이 우리 돈으로 1000원도 안 한다고요? 북한에서는 한 달 월급으로도 못 사는 건데. 편의점도 신기했습니다. 24시간 열려 있다고요? 밤 11시에도 가서 삼각김밥을 살 수 있다고요? 네. 삼각김밥 하나 주세요 하고 사 먹는데 눈물이 났어요. 이게 자유구나. 밤낮 언제든 먹고 싶은 거 사 먹을 수 있는 게 자유구나. 지금은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어요. 목표는 하나예요. 어머니와 동생을 데려오는 것, 브로커 비용을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꼭 해낼 겁니다. 가끔 밤에 창문을 열고 밖을 봅니다. 아파트마다 불빛이 반짝입니다. 예전에 망원경으로 보던 그 불빛들. 이제 저도 그 불빛 중 하나가 되었어요. 자유가 뭔지 아세요? 전기 스위치 하나 켜는 것, 수돗물 한 잔 마시는 것, 원하는 음식 먹는 것, 하고 싶은 말 하는 것,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여기서는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소중한 걸 가지고 있어요. 제발 이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북한에는 아직도 2500만 명이 어둠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6.25 전쟁 겪으시고 이 나라를 이만큼 키워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같은 민족인 북한 사람들은 아직도 그때처럼 굶주리고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저는 제일 먼저 고향에 갈 겁니다. 어머니 산소에 가서 절하고 동생 손잡고 우리가 함께 자유를 누릴 거예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여기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이야기입니다. 망원경 너머로 보던 세상이 진실이었고 제가 믿었던 세상이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진실이 무엇인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언젠가 우리 민족 모두가 함께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통일이 되면 북한 사람들도 이 아파트들을 보고 놀랄 거예요. 우리처럼 말이죠.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